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학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특강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읍소하듯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많이 알려드려서 우리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3강에 이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범어하고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의 관련성 혹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사투리라고 일컫는 지방의 언어들, 이와 같은 이 언어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용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언어와도 다시 한번 또 비교하시면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범어란 어학사전에 나오는 용어로는 인도 유럽 어족 중 인도이라는 어파에 속하는 고대 인도 아리안 언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범어를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한다면 배달국 고대의 언어로서 특히 전통 우리말을 모태로 하는 인도 유럽의 고대 인도 아리안 언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말이 즉 범어라고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범어의 원어명은 산스크리트로 같이 두어진 말, 즉 잘 정돈된 말이란 뜻입니다. 즉 세련된 말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우리 말과 유사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음양 오행 사상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중에서 음과 양과 관련된 음양의 조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자, 경상도 사투리에서 아차가와 아차바 이렇게 하죠. 범어로 쓰면 이와 같이 쓰여지고요. 발음 기호화하면 CHA의 장음 표시, YA의 장음 표시. 그래서 아차야 이것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자로는 찰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찰음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찰음은 알겠는데 그럼 찰은 뭐냐?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혹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죠? 다행히 우리 불교 경전을 연구하시는 훌륭한 학자가 계셔서 이러한 학문을 저와 함께 많이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찰음은 이렇게 차야, 찰음의 경상도 사투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음과 양에서 양에 관련된 따뜻할 양, 더울 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범어로는 이와 같이 쓰이고 A의 장음 TAPAH 즉 아따바 따뜻해 한자로는 더울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음과 양의 두 단어만 말씀드렸는데도 우리말과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치하는 용어들을 몇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우리말 훈민정음 동국정운이 범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지를 일컬어서 또 음과 양을 구분하는데요. 자, 땅은 한자로 따지 이와 같이 쓰고 고어에서는 땅은 평평하다 일자로 표현하였고 땅은 또한 방정하다 즉 어머님과 같이 땅은 생명을 품고 방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땅은 방정하고 어머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같은 것은 또 뭐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늘천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먼저 땅은 범어로 이와 같이 쓰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쓰고요. 푸르트비라고 발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따지라 하였습니다. 자, 푸르다, 땅이다, 일자이다, 방정하다, 어머님을 의미하는 땅지, 따지는 이와 같은 표현을 안에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잠깐 더 소개를 드리면
땅 지자의 옛날 고어는 옛날 고대 한자를 찾아보면 내산자에 물수자에 흑토자가 세 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산, 물, 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어머니의 태장, 모태와 같은 씨앗을 품은 것을 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늘은 아버지와 같다 제가 그랬죠. 아버지는 범어로 이와 같이 써놓고 발가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한자로는 하늘천, 하늘천 하였습니다. 우리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에는 하늘천하고 발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가, 바르가, 하늘천 이와 같이 연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내용이 어디 하나 맞지 않은 것이 없죠.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달은 음이요, 태양은 양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달은 한자로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하였고 범어로는 이와 같이 썼으며 찬드라. 우리가 달을 보면 보름달이 꽉 찼다 이런 얘기들 하죠. 즉 달이 찼다. 달이 찼다라는 것이 바로 달월자라는 글자를 태동시켰던 것입니다. 찬달아, 달월, 그리고 고대 문자로는 이렇게 반달을 표시하고 그리고 가운데 일직선을 그어서 달에 있는 형상을 표현을 해놓았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태양은 해일, 날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어로 이와 같이 써놓고 수리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수리야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5월 음력 5월 5일을 수린날이라고 합니다. 5월 5일이란 즉 양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달이 수린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단오라고도 하고 단오날에는 씨름, 줄다리기, 기타 전통 놀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놀이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즐겁게 어울리고 하는 이런 풍습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이와 같은 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면 동맹, 부여, 영고 이러한 같은 그 행사들 혹은 단오날은 결국에는 남녀가 어우러져서 짝을 고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찾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면 그때 씨앗을 잉태하고 그 씨앗으로 잉태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국가에서 그 아이들을 추려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고 그 교육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경당, 태아 이런 용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그냥 재미있게 해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차후에 상고사 공부하시면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자, 찬달아 달월, 수린날 해일은 충청도 전라도에서 쓰이는 사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저 멀리 수평선 아득하다 이렇게 하죠. 수평선 멀리 아득한데 배가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죠. 자, 여기에서 아득해라는 바로 범어에서는 이와 같은 문자로 표기하였으며 발음 기호로는 아득해라였습니다. 즉, 잘 보이지 않는다. 어두울 암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음과 암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두울 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어두울 암자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어둡다면 그럼 밝은 데가 있어야죠. 왜? 음과 양의 조화니까요. 그래서 밝은 것은 알로카, 밝다. 우리가 야, 그 녀석 옷을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입었네.
즉 우리는 지금 현대 용어에서는 알록달록하면 여러 가지 색상들이 겹쳐져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고어에서의 의미는 뭐냐? 밝은 색으로 옛날 색동저고리처럼 밝은 색으로 갖추어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어로는 이와 같이 쓰이고 알록하 발음기호로 알록달록해라 밝은 명자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정확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보시고 저 내용은 언젠가 한 번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제가 범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꼭 빼놓지 말고 소개해드릴 은사 두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 중에 한 분이 강상원 박사입니다. 강상원 박사님께서는 저와 같이 현역 시절에 공군 장교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히 공군에서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우리 강 박사님은 외국어대 영어 영문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공군에서 워낙 외국어를 뛰어나게 하시니까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통역하는 일을 전담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연으로 우리 강상원 박사님께서는 미 대사관에 근무하실 기회를 가지셨고요.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학업을 연계해서 하시느라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동양 철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역시 우리는 5,000년 이상의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경전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불교 경전에 정말 매진하셨습니다. 양쪽 복숭아뼈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불교 경전을 읽고 해석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경전의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범어가 우리말과 어찌하여 이렇게 똑같은가 이런 것을 찾아내시고 정말 이 범어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면서 결국 한국의 동국대학 불교학과에서 범어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로운 연구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연구의 깊이를 더 하시기 위하여 박사님은 초야에 묻혀서 범어에 대해서 정말 경지에 이르는 그런 공부를 결국에는 이룩하셨고 그러한 내용들을 범어 대사전이라는 그러한 45,000자의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범어 대사전, 우리말과 비교한 대사전을 박사님께서 이 세상에 내놓으셨고 그러한 내용이 전에 동영상 강의로 일부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사실 세상에 돈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학자의 길은 배고픈 길이다. 그러니 너무 학자의 길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사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박사님의 학문을 제대로 받들어서 이어나갈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공부를 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다른 학문과 연계를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였고 박사님 밑에서 정말로 공부를 지속해서 한 제자들은 사실 저 혼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박사님과 벌써 20년 이상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제가 박사님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박사님이 어렵게 만들어진 학문을 제가 더 빛내기 위해서는 훈민정음 해례를 전부 주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동국정원을 주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 연관성과 우리 말과 우리 언어가 모태가 돼서 이러한 문자들이 생겨났다. 한자, 범어, 훈민정음 전부 우리 말에서 연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실 때 전라남도 광주에 동의문화원을 개설한 이병국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병국 사장님 역시 박사님의 학문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알릴까 하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진 대부분의 동영상은 동의문화원의 이병국 이사장님으로부터 그 손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박사님은 당시 강의하실 때 10만, 20만을 넘는 그런
구독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정말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학자들로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박사님의 그 학문의 그 내용들을 조금 간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산스크리어 영어 딕셔너리 인도 유로피언 문자가 우리의 호남 충청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임을 밝히시는 몇 가지 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녹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그 솥단지 위에다가 차를 잘 볶아서 제일로 맛이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차를 덕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덕끝이다. 범어로 덕끝이다가 덕다, 볶다, 찻잎을 덕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 머리는 대가리라고 하면 안 돼. 어른들이 그러셨지요. 야, 그놈 참 대갈통 크다. 대갈통 참 희한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 대가리란 말이 정확히 표준어이고 그것이 범어입니다. 자, 대가리는 이와 같이 쓰이며 대가리의 뜻은 동국정은 훈민정음의 대골, 즉 골주머니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 머리 얘기할 때 그냥 대가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은 아마 자명한 일이고 그러니 그냥 사람의 두상은 머리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물의 대가리 혹은 대가리의 원뜻은 이렇다라는 것을 골주머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 아랫지방에서 보듬다 그러지요. 아이고 그 가시나 한번 보듬어 줬으면 좋겠네. 여러분 근데 대가리란 용어 써도요. 보듬다란 얘기 쓰시면 안 됩니다. 보듬다는 바로 성기롱에 들어갑니다. 보듬다는 아나보다 관계하다, 성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범어로 이렇게 써놓고 발음으로는 보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국정음과 훈민정음 안에 정확히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듬다, 성교하다입니다. 여러분 그 아가씨 보듬어 보고 싶은데 이런 말 앞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아가씨 참 마음에 든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집에서 일을 잘 하는 머슴, 일꾼을 뭐라고 했을까요, 과학에? 머슴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근데 머심입니다. 머시마입니다. 범어로 머심이라 하였고, 자, 머심은 추수꾼, 일꾼, 머시마입니다. 즉 남자 사내, 장정을 의미하는 것을 머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머심에 또 음과 양이 있어야죠. 또 우리 음에 해당되는 며느리라고 우리가 표준어로 국어사전에 표현이 되어 있죠. 실제로 며느리가 아니고 원래 범어의 의미로 발음은 매느리입니다. 매느리. 그 집 참 매느리 손도 크고 일도 잘하고 참 부럽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매느리는 가사를 돌보는 부인을 의미합니다. 범어로 이렇게 쓰고 발음으로 매느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놀란 순간에 무시바 이렇게 표현하시죠. 무시바는 경상도 사투리로 무서워, 무시대이, 두렵다, 무서운, 공포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시바, 무시대이 범어로 이렇게 써놓고 발음 기울이는 무시바입니다. 자,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흔히 조선어학에서 사투리라고 표준을 세웠지요. 근데 사실은 사투리란 뜻이 뭐일까요? 사투리는 샤트리아, 왕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투리는 왕족이 쓰던 정통 우리 언어였던 것입니다. 저 시골의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저씨, 아주머니가 쓰는 이 사투리가 거시기, 머시기, 그랑께, 햇니도
이런 모든 사투리들이 사실은 우리 저 파네류산에서 마고성에서 쓰였던 우리 조상들의 정통 왕족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왕족의 언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투리는 크샤트리아에서 온 말이고 왕족의 언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호남 충청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버머하고 우리말과 훈민정음과 우리말과 동국정음과 버머와 어느 하나가 과연 다를까요? 정확히 일치하지요. 자, 제가 좀 앞에서 우리 강상원 박사님, 제 은사님을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은사님은 이와 같은 단어와 문장들을 저 버머 대사전에 약 4만 5천 자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 유사 언어들을 제거하면은 약 2만 5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가 일반적으로 소통이 되려면 국어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최소한도 2,500 단어가 같아야 우리말이다 혹은 같은 언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답니다. 이게 지금 현대학자들이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2만 5천 자, 약 10배에 달하는 단어와 문장들이 유사성을 갖거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버머가 우리말이고 우리말이 버머의 문자로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말이 세계 언어의 종주입니다. 이 우리의 말이 저 히말라야 산맥 인도 북부 지역에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사용되던 말들이 다시 수메르국,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국에 전달이 되었고 수메르 문명에서는 다시 이스라엘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전파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와 이스라엘 문화는 결국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 독일어는 영어 쪽으로 발전되었고 이란, 이라크 이쪽의 계통들의 아시아 계통의 언어들도 결국 정확히 우리 언어에서 다 파생되었던 것입니다. 즉, 저 천산산맥의 파네루 고원의 마고상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의 언어가 오늘날 세계 문화의, 세계 문자의, 세계 언어의 모태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 시간에도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해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버머 문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저의 은사님과 제가 20년 동안 교류하면서 연구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문화의 충격, 최고급 문화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훈민정음이 바로 쓰여져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말이 바로 쓰여져야 되고 바로 알려져야 됩니다. 세계 모든 국가 만방에 우리의 언어가 그렇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히신 사람들이 우리 은사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 그분들이 주장하는 영어가 우리말에서 왔다, 독일어가 우리말에서 왔다, 이태리의 성악이 우리말에서 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동이족이라 이렇게 하였죠. 근데 상고사를 배우면 동이족 하였는데 그 동이를 동쪽에 큰 활을 쓰는 오랑캐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마천이 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 중국의 모든 사서에는 대부분 동이를 그렇게 폄하하였습니다. 왜? 동이가 사실은 문화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 핸디캡을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이는 뚱이입니다. 뚱이. 제가 강의 시간에 가끔 뚱이라고 표현하죠. 뚱이란 무엇이냐? 천문학자 지식인이란 얘기입니다. 문자와 발음이 정확한 사람. 즉 초성, 부용, 종성, 원리, 훈민정음의 초성, 종성, 종성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도 바로 우리가 동이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갈파하고 계셨지요. 자, 반면에 저 중국의 화족을 우리가 짱꼴라라고 하는데 짱꼴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비하된 얘기죠. 하지만 실제 짱꼴라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발음을 잘 못하는
화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발음을 잘 못한다는 것은 받침을 더욱더 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은 사성칠음의 원리에 똑같은 그런 계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중국, 일본보다 우리는 종성을 자유스럽게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덕이었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 종성을, 초성을 빌어 썼는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글자를 만들 때 원리를 적용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 100번, 만번 칭찬해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 만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얘기할 때 중국은 1이라는 발음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1은 2라고 합니다. 2. 그리고 7은 받침을 못하니까 7이라고 발음합니다. 8은 리을 발음이 어려우니까 8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초성, 중성까지는 잘 썼으나 종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음 중에는 니은과 이응 발음을 쓰는 종성은 가끔씩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종성이 많이 보이질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세종대왕께서 초성과 종성을 같이 쓰게 하셨으니 그 얼마나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범어의 발음 기호를 표기하다 보면 초성, 중성, 종성이 범어도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를 성자를 범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시읒, 옛니응, 그래서 성, 이를 성이라고 표현을 정확히 합니다. 우리도 이를 형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말에서 범어가 파생된 것도 이런 측면에서도 증명을 해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산스크리트 영어 딕셔너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이러한 학문의 기조가 되는 이 사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사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걸쳐서 100년에 걸쳐서 제작한 인도 유럽편 사전이었습니다. 인도 유럽편 언어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그리스, 로마의 모태가 된다는 것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께서 이것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바로 사전이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와 우리 은사님은 학문의 바탕을 확인하고 또 비교하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즉 옥스퍼드 대에서 만든 산스크리트 영어 딕셔너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훈민정음, 동국정운을 같이 이해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범어 대사전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 경전에 쓰였던 문자와 비교하면서 제가 오늘 이 화면에 띄우는 자료들은 여러분들 글자꼴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불교 경전에는 수없는 경전이 있지만 실제로 연구되어서 세상에 다 나와 있는 불교 경전들을 제가 유심히 한번 읽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대일경자륜 푸문 경전에서는 아 발음이 이와 같이 되고 글자꼴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강정경자 푸문에도 아 발음이 동일한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문수문경자 푸문에도 동일한 그런 모양새로 발음이 되고 아라고 동일하게 나오며 대열반 경문자품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발음은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합이 50자 정도로 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옛날 우리 상고 시대의 고대 문자가 약 38자에서 50자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의 그 자음 모음의 원리가 범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 또 보시겠습니다. 대장엄경 시서푸문에도 이와 같이 공예실담 서구윤에도 마찬가지로 아자를 표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 아자는 사실상 상형문자입니다.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처음 성교할 때 아 하고 감탄사가 연발이 되지요. 그 글자를 아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라미 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실단 문자 이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된 문자는 상형 문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경전의 내용과 좀 달라졌죠. 이거는 더 오래된 글자입니다. 그리고 굽타 문자도 마찬가지로 아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굽타 문자는 또 위의 경전들 내용들이 조금 간략화된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간제차라든지 일본에서의 한자, 간자체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같은 양상을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저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사전에 나와 있는 글자체는 자 9번에 데바나가리라고 써 있는 문자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십시오. 예, 법무 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곧 한자로는 천성체라고 하였고 산스크리트 문자가 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문자체는 이거일 뿐이지 요게 산스크리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티베트 문자를 보시면 또 우리가 많이 불교 경전에서 봤던 문자들이요. 티베트 경전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하였고 난찰문, 즉 티베트 문자와 또 비슷한 형태이지만 좀 더 굵게 표현이 되고 좀 더 세련된 문자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난찰문이라고 하고 그것을 천축국에서 나온 글자라고 해서 천축자모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요거는 눈여겨보십시오. 자, 한글 창제 원리에서 우매한 국어학자들이 한글은 몽골 문자, 파스파 문자에서 유래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 파스파 문자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티벳의 승려 파스파를 몽골, 동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호령하였던 쿠빌라이 칸이 우리의 독자적인 문자를 쓰겠다 하여 티벳의 아주 뛰어난 학생을 모셔다가 파스파 문자라 하였고 이 학생의 이름이 파스파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존경하는 마음에 파스파 문자라 하였고 글자꼴은 이와 같습니다. 한글의 네모 안에 들어가는 포도송이 글자처럼 연결된 것은 비슷하게 맞으나 파스파 문자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문 원리에서는 티벳 승려들에 의한 우문서에 준하였기 때문에 우문 원리는 우리 훈민정음과 동국정음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나 글자꼴은 우리의 훈민정음을 따라올 수가 없었지요. 자, 이것이 파스파 문자입니다. 여러분, 어용학자들, 잘못된 그 원숭이 같이 우매한 학자들의 말을 이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파스파 문자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었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문자가 생겨났을 때의 우리 고려의 위대한 황제가 누구였냐? 충선왕이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강의하면서 그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충선왕은 오늘날의 동북 삼성 지역, 중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땅과 고려의 왕이었습니다. 즉, 두 개의 제후국을 다스리던 황제였습니다. 충선왕은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였고 충선왕은 몽골 모든 귀족들, 권력가들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셨던 분이 충선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제가 나중에 고려 역사를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충선왕께서는 저 심양왕에 지어지고 즉 오늘날의 동북 삼성 지역의 만공당이라는 학술원을 그분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려 사람들이 특히 공부를 많이 해서 몽골 제국의 행정을 다 담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충선왕은 고려의 최고의 성군이십니다.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이 있듯이 고려에는 충선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선왕보다 더 훌륭하신 선대왕들의 업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혹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충선왕을 저는 제1로 꼽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천축, 자원, 세경포, 자문까지 제가 지금 현재 14개의 예를 들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세경포, 자문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죠. 자, 이 글자는 몽골에서도 많이 쓰였고 티벳, 그 다음에 금방 사라진 거란, 말갈 이런 쪽에서도 이런 글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한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글자꼴은 많이 달라졌고 의문의 원리는 마찬가지로 티베트 승려들에 의해서 의문 원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에 세종의 손발이 되었던 분들을 제가 꼽으라면 물론 창제 이후에 집현전 학자들이 많은 또 공을 세웠지만 그 전에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함어당 득통이라는 스님이고요. 그분은 세종이 당신의 가족들을 제를 지내는 대자사라 혹은 대자암, 오늘날의 벽제 화정터에가 옛날에는 대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왕실을 주관하는 주지 스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분이 함어당 득통이고 함어당 득통은 스님이셨던 연유도 있고 혹은 뛰어난 학성으로 학문에 열심히 매진하여 범어에 통달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으로 주지를 역임하신 분이 바로 집현전에서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수암당 신미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분이 세종과 세조의 손과 발이 되어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우문 원리에 대해서만큼은 이분들이 공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간에 영화로 방영이 됐다가 바로 그 종영을 한 나란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그 내용이 한 발짝 너무 나갔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향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자 글은 범어의 우문 원리와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문서를 세종대왕께서 총 모으고 집필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훈민정음과 동국정음을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자, 설명을 나중에 범어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면 실담 범자, 훈민정음, 한자는 우리말의 한 뿌리에서 생긴 문자로 세계 문자의 모든 바탕은 우리말, 즉 훈민정음과 동국정음 그리고 12,000년 전부터 쓰인 우리말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셨던 말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세계 문자의 모태입니다. 실담어와 우리말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소결론을 확신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말은 세계 모든 언어와 문자의 모태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